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 죽은 깨, 피해 배신자, 가난뱅이, 이 가족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드레이코 말포이는 론을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위즐리 가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불타는 듯한 색깔의 머리카락과 두 뺨의 선명한 죽은 깨, 그리고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허름한 교복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인 루시우스 말포이 또한 다이애건 앨리에서 위즐리 가족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똑같은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부전자전이랄까요?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매력 발산 담당 위즐리 가족에 대해 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위즐리를 상징하는 붉은 머리는 주황색이 섞인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아일랜드인을 상징하는 머리색으로 언급되는데 영미권에서는 붉은 머리의 백인을 진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죽은 깨까지 있다면 더욱 완벽하고요. 하지만 거의 놀리는 말이나 비하의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붉은색의 머리카락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요술이나 마법적인 것을 상징했습니다. 아마 유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배신자로 알려진 유다의 머리카락이 붉은색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때문에 붉은색의 머리카락은 의심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로 인해 실제로 붉은 머리가 많았던 아일랜드인들은 차별받는 백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차별들을 받기도 했으며, 영화나 소설 등 많은 매체에서는 붉은 머리카락을 마녀 혹은 뱀파이어 등의 머리색으로 사용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붉은 머리 위즐리 가문도 비슷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에 칸탄케로스 노트라는 인물에 의해 발표된 순혈주의 명부에 따르면 위즐리 가문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순수혈통 마법사 가문입니다. 하지만 순수혈통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마법사 가문들은 위즐리 가문 사람들을 피해 배신자라고 부르며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마법사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머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위즐리 가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즐리 가문의 성인 위즐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족제비를 뜻합니다. 족제비는 전통적으로 교활하고 사람을 기만하는 동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즐리 가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해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이 거쳐가는 호그와트의 분류모자도 론을 만나자마자 또 위즐리 라는 말을 하고 망설임 없이 그리핀도르 기숙사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랬던 건 아닐 것이고, 위즐리 가문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리핀도르에서 추구하는 용기라는 단어와 잘 어울린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위즐리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지 위즐리 가문의 조상은 많이 소개된 편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위즐리 사람 중 가장 오래된 사람은 론의 할아버지인 septimus 위즐리입니다. septimus는 블랙 가문의 세드렐라 블랙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블랙 가문에서는 피해 배신자인 위즐리 가문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세드렐라를 블랙 가문에서 제명해버렸습니다. 피해 배신자 위즐리 가문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꼬리표입니다. 이는 순수혈통 마법사임에도 불결한 피를 가진 다른 출신들과 어울리는 마법사들을 부르는 말로, 블랙이나 곤트, 말포이 같은 극단적인 순수혈통 우월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성한 28가문은 머글의 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순수혈통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위즐리 가문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마법사 가문은 왜 우리 가문을 선정하지 않았냐라며 화를 냈지만, 위즐리 가문은 오히려 우리 조상님 중에는 분명히 머글이 있고 그것은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위즐리 가문 사람들은 다른 순혈주의 가문들에게 피해 배신자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즐리 가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았고, 위즐리의 후손들은 머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septimus 위즐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서 위즐리도 있습니다. 아서라는 이름은 켈트 언어에서 곰을 뜻하는 아르토스와 왕을 뜻하는 리고스가 합쳐져 만들어진 아르토리우스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곰의 왕이 되겠지만, 곰처럼 우직한 성격과 강함 그리고 영웅을 뜻합니다. 원탁의 기사와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용감한 왕의 이름이기도 했죠. 아서 위즐리 역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피해 배신자라 비난당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는 우직함이 있었고, 비록 가난하긴 했으나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서에게는 형제가 2명 있다고 롤링 작가가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작중에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도 조카의 결혼식에는 참석했을 테니 여기 어딘가에는 있었겠죠. 아서는 특히나 머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마법부에서도 머글 유물 오용 관리 부서에서 국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수는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고 업무도 고된 편이지만 자신의 임무에 대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서는 호그와트에서 그리핀도르로 배정되었고, 같은 기숙사의 몰리 프레베트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 하루는 당시 호그와트의 관리인이었던 아폴리온 프링글에게 잡혀 체벌을 당한 적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흉터가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이후 아서와 몰리는 결혼에 골인했고, 몰리는 위즐리 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몰리는 신성한 28가문에 포함되었던 프레베트 가문 출신이었지만 순수혈통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즐리 부부에게는 무려 7명의 아들 그리고 딸이 생겼습니다. 위즐리 가족은 데번주에 있는 버로우라는 집에 살았습니다. 이웃 마법사로는 디고리 가족과 러브굿 가족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집의 외형을 보건대 상당히 오래된 집으로 그때그때 수리나 증축을 하다 보니 마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떠올리는 형상이 되었죠. 그래도 내부는 상당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층의 구조에 무려 9명의 구성원이 옹기종기 모여 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다락방에는 구울까지 살고 있답니다. 1층에 있는 부엌에는 몰리 위즐리가 아끼는 특이한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라고 부르기에도 이상한 게 시간을 나타내는 건 전혀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몰리는 왜 이런 장치를 설치해 둔 걸까요? 몰리에게는 프레베트 쌍둥이로 불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데온과 파비안입니다. 이 형제는 불사조 기사단의 창립 멤버로 1차 마법전쟁 당시 죽음을 먹는 자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사망했고, 몰리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불사조 기사단 2기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몰리는 가족 구성원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계를 집안에 설치하고 가족들의 안부에 대해 상당한 집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즐리 가족의 집에 있는 특이한 시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항상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상징하는 물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리의 이름은 쓴맛을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다만 가족들에게는 쓴소리만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몰리의 이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응석바지라는 뜻의 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몰리는 2차 마법전쟁 당시 있었던 호그와트 전투에서 가족을 잃는 슬픔을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심지어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하나뿐인 딸인 지니가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에게 위협받자 이번에는 라는 명대사와 함께 엄마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롤링 작가는 지금껏 많은 이들을 살해했고 악의 상징이라 여겨지던 벨라트릭스를 전형적인 엄마와 가족을 대표하는 몰리 위즐리를 통해 무찌르면서 가족과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했다고도 하죠. 이어서 아서 몰리 부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빌 위즐리는 호그와트의 우수한 학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핀도르 반장에 학생회장까지 맡았었고 각종 시험의 통과는 물론 어렵기로 소문난 뉴트 시험까지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았었다고 하죠. 빌은 호그와트 졸업 후에 그린고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때 만난 해리와 같은 트리위저드 시합에 출전했던 보바통 대표 플레르 델라쿠르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빌의 결혼식 때 밝혀진 사실은 빌의 이름이 윌리엄 아서 위즐리였다는 것인데, 윌리엄은 투구를 뜻하는 게르만 단어이고 아서라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수호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은 위즐리 가문의 조상 중에 존재하는 블랙 가문의 가장 큰 혜택을 물려받았다고도 생각되는데, 몰리 위즐리는 형제 중 가장 잘생긴 아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빌은 늑대인간 펜릴 그레이백과 싸운 후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았고 스테이크를 레어로 먹는 취향이 생겼지만 다른 늑대인간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찰리 위즐리는 학창시절 퀴디치에 뛰어난 수색꾼, 그리핀도르 퀴디치 팀의 주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올리버 우드의 말에 의하면 루마니아로 떠나지 않았다면 프로팀에도 들어갈 수 있을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찰리는 신비한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비슷한 취향의 해그리드와도 엄청 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용 연구를 위해 루마니아로 떠났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소설에서 묘사된 바로는 근육질인 팔에 용 때문에 입은 화상과 상처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마법 실력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순간이동 시험에서 한 번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프레드와 조지는 이를 놀리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면전에 대놓고 놀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간 근육질 팔뚝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찰리의 플레임은 찰스 위즐리로 게르만에서는 군대나 전사를 뜻합니다. 사실상 위즐리 가문의 힘캐라고 봐도 될 듯하죠. 셋째, 퍼시 위즐리는 호그와트에서 뛰어난 학생임은 분명했습니다. 해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리핀도르의 반장을 맡고 있었고 시험 성적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인 퍼시는 영국에서 명예라는 의미를 담아 사용되었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의 이름에 들어있기도 한 원탁의 기사의 이름 퍼시벌을 줄이더라도 퍼시라는 이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퍼시 위즐리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명예로움보다는 거만함이나 허세로 비춰졌던 것 같은데 사실 퍼시의 플레임은 퍼시 이그나티우스 위즐리입니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는 불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호그와트를 졸업하고 마법부에 들어가 권력의 야망에 활활 불타던 퍼시를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시리즈의 막바지에 가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레드 조지 쌍둥이입니다. 위즐리 쌍둥이는 호그와트의 역사에 남을 만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적어도 해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동안에는 학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 위즐리 쌍둥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을 수준이죠. 조지의 이름은 그리스의 농부, 노동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단 조지가 농부는 아닌 것 같고 조지는 어둠의 세력이 다시 부활해서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마법사들의 활짝 웃는 미소를 만들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노동자이며 발명가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프레드의 이름은 평화로운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조지보다 오히려 프레드 쪽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프레드가 평화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위즐리 쌍둥이는 형들만큼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마법 능력은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돌로레스 엄브리지의 폭정에 참다 못해 학교를 자퇴하고 다이애건 앨리의 마법 상점을 열면서 마침내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직접 실험과 개발에 참여했던 많은 마법 식품들과 장난감들은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마법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위즐리 쌍둥이는 아마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위즐리 쌍둥이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었고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몰리 위즐리가 보가트를 만났을 때 조지와 프레드가 함께 죽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몰리가 가족들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쌍둥이가 떨어지는 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프레드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지는 더 이상 페트로누스를 소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지의 모든 행복한 기억은 프레드와 함께였기 때문이죠. 훗날 조지는 프레드를 기리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프레드로 지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론 위즐리, 플레임은 로널드 빌리우스 위즐리입니다. 사실 론의 플레임은 특이한 편입니다. 로널드라는 이름은 강한 판단력이나 신의 힘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들네임인 빌리우스는 구역질이나 병약하다, 메스꺼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구역질 나는 신의 힘을 가졌다가 될 텐데 론이 평생 동안 민달팽이를 토해내지 않는 이상 이름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퍼스트네임은 문제가 없습니다. 체스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의 론이니 엄청난 판단력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들네임은 사람 이름의 구역질이라니 의문스럽죠. 사실 빌리우스라는 이름은 조지의 입을 통해 언급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빌리우스 삼촌이라는 것으로 봐서 위즐리인지 프레웨트 가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결혼식장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개 문양을 보고 24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조지가 론에게 알려줬던 적이 있죠. 론의 미들네임도 부모님들에 의해 삼촌의 이름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빌리우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믿었던 쓸개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분노나 질투심, 우울감을 느낀다면 쓸개즙이 차오른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이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론의 내면에는 질투심과 분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론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부분을 슬리데린의 로켓이 가진 저주로 인해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론은 해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에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이기도 하죠. 더즐리 가족에게 어릴 때부터 학대받으며 자란 해리에게 언제나 옆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트리비저드 시합에서 해리가 구출해야 할 인질로 론이 선정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겠죠. 그리고 막내딸 지니 위즐리입니다. 지니의 풀네임은 지네브라 몰리 위즐리입니다. 지네브라는 아서왕의 아내이기도 하고 공정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줄여서 부르는 지니라는 이름도 순수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서 지니는 순수함과 공정함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미들네임의 몰리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고 아마 지니 또한 몰리처럼 가족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니는 호그와트에서 손꼽히는 미인으로 묘사됩니다. 프레드와 조지는 지니가 남자 학생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사랑의 묘약 따위는 필요도 없다라고 하기도 했고 심지어 슬리데린 학생들조차 얼굴이 이쁘기는 하다라고 할 정도였죠. 또한 오빠들은 남자친구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충고할 정도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주인공인 해리포터와 결혼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지니는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를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비밀의 방에서 해리에 의해 구출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니는 리덕토의 경우 엄청나게 강력한 것으로 묘사되고 특히 퀴디치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로레스 엄브리지에 의해 출전 정지당한 해리를 대신해 그리핀도르의 수색군으로 참석했던 적이 있고 이 경기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을 정도였죠. 호그와트 졸업 후에도 퀴디치 프로 선수로 활약했고 결혼과 동시에 은퇴하면서 예언가 일보의 퀴디치 전문 기자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위즐리 가족은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해리는 위즐리 가문의 금고를 보고 녹턴앨리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참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행하게 보였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리 또한 위즐리 가족의 버로우가 자신이 봤던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죠. 저는 위즐리 가족이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사 가족들 중에 가장 인간미 넘치고 화목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즐리 가족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일지도 모르죠. 또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결말을 보면 결국 주인공 해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중 있는 등장인물들은 위즐리 가문에 소속되었답니다.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즐리라는 단어의 뜻은 족제비입니다. 그리고 족제비는 일반적으로 교활하고 남을 기만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즐리 가문이 이름처럼 교활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누구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그리핀도르로 대표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롤링 작가가 말하기를 위즐리 가족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붉은 머리를 가졌다고 불행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족제비라고 무조건 교활한 것은 아니며 롤링 작가 본인은 족제비도 붉은 머리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내면을 알기도 전에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을까요? 블랙 가문은 마법사 세계에서 유명한 순수혈통 가문입니다. 가운으로는 toujours pur.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오늘도 건강하게 뚜루루뚜 have a good bread. 뚜레지 빵집이죠. 블랙 가문이 빵집 협찬을 하고 있는 이 뭔 개소리야! 아니고요. 뚜레쥬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매일매일을 뜻합니다. 블랙 가문의 가훈도 비슷합니다. toujours pur. 그 뜻은 언제나 순수하게입니다. 블랙 가문 사람들은 가훈에서 보이듯 순수혈통 사상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신성한 28가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리우스 블랙을 통해 블랙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도 블랙 가문은 유서 깊은 가문이었던 만큼 마법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 있기도 하죠. 자, 오늘은 블랙 가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랙 가문은 순수혈통이라는 가문의 자부심과 함께 다른 출신들은 물론 그들과 교류하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리몰드 광장 12번지에 있는 시리우스 블랙의 가택은 원래 어머니인 발부르가 블랙의 소유였고 벽면에는 블랙 가문의 인물들이 그려진 나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블랙 가문 출신이라 하더라도 가문의 수치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족보에서 지워버리는 지독한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가문에서 제명된 이름은 후손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블랙 가문의 가택은 크리처라는 집 요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의 어머니인 발부르가를 무척이나 잘 따랐고 시리우스는 마님과 사이가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잘해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리우스와 주변 인물들에게 친절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블랙 가문 소속답게 헤르미온느를 잡종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도비 앞에서 해리를 욕했다가 도비에게 얻어 터져서 이빨이 부러진 적도 있죠. 블랙 가문의 사람들은 대부분 흑발의 미인으로 묘사됩니다. 작중에서 해리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냉정하게 외모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랙 가문 출신 중 시리우스, 나시사, 벨라트릭스는 특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리고 블랙 가문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별한 점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별자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블랙이라는 그들의 성이 밤하늘을 상징하고 구성원들은 별들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블랙 가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은 시리우스 블랙이겠죠. 하지만 블랙 가문에서 시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리우스는 블랙 가문의 초기 조상으로 알려졌을 뿐 다른 정보는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시리우스는 호그와트의 교장이었던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블랙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슬리데린 출신이었을 것이라고도 하고 까칠한 성격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리우스가 우리에게 익숙한 제임스의 친구이자 해리의 대부인 시리우스 블랙이죠. 시리우스라는 이름은 별자리에서 큰 개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의 이름입니다. 시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애니마고스 능력을 암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또한 큰 개자리는 오리온 자리를 따르는 2마리의 사냥개 중 한 마리이기도 한데 오리온은 시리우스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딱딱 들어맞죠? 시리우스라는 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 중 가장 밝은 빛을 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이름으로 2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자라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리우스는 블랙 가문을 상징하는 검은 머리카락과 함께 전형적인 미남으로 묘사됩니다. 맥고나걸 교수는 제임스 포터와 시리우스 블랙을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으니 외모, 재력, 똑똑한 머리 모든 걸 가졌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시리우스의 가정사는 불행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의견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블랙 가문의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혈통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먹는 자였거나 그들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리우스의 부모님도 그랬죠. 블랙 가문 출신은 슬리데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리우스는 그리핀도르로 들어갔습니다. 시리우스가 보통의 블랙 가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이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시리우스는 자기 방에 그리핀도르 깃발이나 순수혈통이 아닌 친구들 사진을 대놓고 걸어두곤 했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인 발부르가와 상당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거의 증오에 가까울 수준이었다고도 하죠. 친척인 벨라트릭스와 나시사가 순수혈통 집안인 레스트랭, 말포이 가문으로 시집가는 모습, 그리고 안드로메다가 통스 집안 사람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제명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많이 가졌다고도 합니다. 시리우스는 결국 16살에는 집을 뛰쳐나오면서 가문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친구인 제임스 포터와 그의 부모님은 시리우스를 기꺼이 본인의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었고 이때부터 시리우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블랙스럽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블랙 가문 사람들이 시리우스를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시리우스의 삼촌인 알파드 블랙은 시리우스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시리우스가 17살이 되던 해에 사망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금을 시리우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시리우스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알파드 또한 시리우스의 어머니인 발부르가 블랙에 의해 블랙 가문에서 제명당합니다. 알파드라는 이름은 별자리 중에서 바다뱀자리,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아랍어에서는 이 별의 주변에 다른 밝은 별이 없기 때문인지 외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비록 블랙 가문 내에서는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시리우스에게는 블랙 가문 사람 중 유일한 조력자였을지도 모르죠. 시리우스의 단 한 명뿐인 형제 레귤러스 블랙은 다른 블랙 가문 사람들처럼 죽음을 먹는 자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귤러스는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법사의 해방이라는 사상에 공감해 죽음을 먹는 자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이 행하는 학살에는 도저히 공감을 하지 못했고 스스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때 레귤러스를 결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귤러스가 17살이 된 어느 날, 볼드모트가 어떤 일로 집 요정이 필요하다고 하자 레귤러스는 어쩔 수 없이 크리처를 빌려주게 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크리처에게는 볼드모트를 도와줄 것과 함께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크리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볼드모트는 본인이 설치한 함정을 크리처에게 테스트해봤던 것이죠. 레귤러스는 이에 극도로 분노하여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볼드모트를 죽일 것이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처에게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며 집에 숨어 있으라는 말을 한 후에 크리처가 회복되자마자 볼드모트의 호크룩스를 파괴하기 위해 그것이 숨겨진 동굴로 향합니다. 동굴에는 볼드모트가 준비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마시게 되면 극심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액체였죠. 레귤러스는 이를 크리처에게 대신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마셨죠. 그리고 쪽지 한 장을 넣은 가짜 호크룩스를 내려두고 크리처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일을 블랙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호크룩스를 파괴할 것. 또한 레귤러스는 크리처에게 자신을 두고 떠나라고 합니다. 충분히 도망칠 수는 있었겠지만 만약 자신이 볼드모트를 배신한 것이 알려진다면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레귤러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형제인 시리우스조차 레귤러스가 겁을 먹고 도망쳤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죠. 아마 임페리우스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거나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충실한 집요정 크리처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뿐이었죠. 레귤러스라는 이름은 사자 자리를 구성하는 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자는 그리핀도르의 상징이기도 하죠. 레귤러스가 그리핀도르 출신이지는 않지만 레귤러스의 이름이 뜻하는 사자는 레귤러스가 했던 용기 있는 행동을 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그와트의 교장 중에도 블랙 가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블랙입니다. 몇 안 되는 슬리데린 출신의 호그와트 교장이기도 하고 시리우스의 고조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초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성격은 꼰대 기질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헤르미온느를 잡종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순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헤르미온느가 이름을 부르자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이라고 말하자 그제야 반응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알버스 덤블도어에게는 알버스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본인과 같은 슬리데린 출신 교장인 세베루스 스네이프에게는 교장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시리우스의 말에 의하면 호그와트의 역대 교장 중 가장 지루한 사람이었다고도 하지만 격한 슬리데린 사랑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제러스 블랙의 초상화는 불사조 기사단의 본부인 블랙 가문의 가택에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호그와트와 불사조 기사단의 연락책으로서 도움을 주기도 했고, 시리우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는 블랙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사라졌다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리우스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죠. 블랙 가문 출신이지만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면서 성이 바뀐 세 자매도 있습니다. 첫째 벨라트릭스, 둘째 안드로메다, 그리고 셋째인 나시사입니다. 벨라트릭스는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별의 이름이기도 한데 라틴어로는 여전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볼드모트의 최측근으로 싸우던 벨라트릭스의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은 없겠죠. 안드로메다 역시 별자리입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공주의 이름이기도 하죠. 신화 속 안드로메다 공주는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와 왕비 카시오페이아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성격을 가진 왕비는 자신이 바다의 요정들보다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바다의 요정들은 건방진 왕비를 혼내달라며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간청을 했고, 포세이돈은 에티오피아 바닷가에 괴물을 보내서 헤일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에티오피아는 계속되는 재앙에 시달리게 되었고, 케페우스 왕은 이 재앙을 없앨 방법을 찾아 델포이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탁의 내용은 딸인 안드로메다를 괴물에게 제물로 바칠 것이었습니다. 케페우스 왕은 하는 수 없이 딸을 해안 근처에 있던 바위섬에 쇠사슬로 묶어두고 괴물의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뒷이야기는 메두사를 무찌른 영웅 페르세우스가 지나가다가 이를 발견, 괴물을 무찌르고 공주와 결혼한다는 해피 엔딩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걸. 여튼 이러한 배경 이야기로 인해 안드로메다 자리는 사슬에 묶인 여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블랙 가문에서 강요하는 순수혈통 사상에 억압받던 안드로메다를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머글태생 마법사인 테드 통스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을 결심하면서 가문에서는 제명을 당했지만 오히려 스스로는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시사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별자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선화라는 꽃의 이름인데, 블랙 가문은 여성의 이름에는 별자리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들에게만 이러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언니들의 이름이 특이했던 경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별자리를 넣는 블랙 가문의 전통은 나시사를 통해 말포이 가문이 물려받게 되었는데, 아들인 드레이코는 별자리 중 용자리를 의미하고, 더욱 후에 등장하는 드레이코의 아들 스콜피어스 역시 전갈자리를 의미합니다. 블랙 가문의 정통 후계자인 시리우스가 사망하면서 블랙 가문의 재산들은 시리우스의 유언에 따라 해리포터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물론 가택을 지키고 있던 집요정 크리처 역시 해리를 따르게 되었죠. 종종 말포이 도련님이나 벨라트릭스 아가씨를 찾는 등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해리가 주인임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처는 자신이 가장 따르고 있었던 레귤러스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발브르가 블랙이 레귤러스의 실종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블랙 가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레귤러스의 명령을 듣기 위해 비밀을 지켰고, 슬리데린의 로켓을 파괴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통하지 않자 이를 블랙 가문의 가택에 숨겨두었습니다. 해리 일행은 호크룩스를 파괴하려는 과정에서 발견한 가짜 슬리데린의 로켓 속에 들어있던 쪽지의 인물 RAB를 추적했고, 결국 레귤러스 블랙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해리는 크리처에게 이 가짜 로켓이 레귤러스의 것인지 진짜 로켓은 어디에 있는지 추궁했고, 크리처는 먼던구스 플래처가 훔쳐갔다고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레귤러스와 동굴에서 있던 일들을 술술 말해주기까지 하죠. 레귤러스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집요정들의 철통보안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크리처가 이를 해리에게 말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해리는 블랙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귤러스의 명령은 블랙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죠. 때문에 블랙 가족이 아닌 해리 포터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처에게 레귤러스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해들은 해리는 크리처가 지금껏 해왔던 행동들을 상당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크리처의 손에 레귤러스의 마지막 유품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자 진정으로 모시던 주인의 물건을 선물로 받은 집요정은 다리가 풀린 나머지 바닥에 붙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단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먼던구스를 여기로 데려와 주겠니? 그렇게나 까탈스럽던 크리처는 비틀대며 일어나 선물 받은 로켓을 자신의 지저분한 담요에 꽁꽁 숨겨놓고는 해리와 론, 그리고 잡종이라 부르던 헤르미온에게까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펑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마무리된 후 시간이 흘러 호그와트에서 벌어진 볼드모트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한 집요정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주인 레귤러스를 위하여. 금발인지 은발인지 구분이 안 가는 머리카락에
하는 짓마다 밉상투성이였기도 했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가장 유행한 말을 탄생시킨 가문이기도 합니다. Shut up, Malfoy. Shut your mouth, Malfoy. Shut up, Malfoy. 오늘은 바로 말포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포이라는 이름의 단어적인 뜻은 프랑스어로 악함을 상징하는 뜻의 말과 신뢰, 믿음을 뜻하는 포이가 합쳐져 불신이나 배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문의 문장은 검은색, 녹색, 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라자르 슬리데린을 상징하는 몇 마리의 뱀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라틴어로 순혈은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가훈이 써 있습니다. 말포이 가문 사람들은 지금의 말포이 저택이 있는 영국 월트셔에서 약 10세기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말포이 가문의 조상인 아르만드 말포이는 프랑스 출신으로 노르만디 공작이자 정복왕으로 불리기도 했던 윌리엄 1세와 함께 잉글랜드로 건너왔습니다. 또한 그에게 마법을 통한 여러가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말포이 가문이 살고 있는 월트셔의 주요 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포이 가문은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땅을 흡수하고 머글들의 재산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마법사들 중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돈 버는 데는 부동산이 최고죠. 그들은 대대로 마법사 우월주의를 지향해왔지만 가난한 머글과 부와 권력을 가진 머글은 뚜렷하게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머글과는 함께 일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도 했고 1962년 국제비밀법령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항상 영국의 머글 상류층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제비밀법령이 제정되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마법 세계에서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치 처음부터 이 법령을 옹호했던 사람들처럼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모든 머글들과의 교류를 단절하면서 그들과 만나본 적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말포이 가문의 후손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루시우스 말포이 1세가 당시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하였으나 거절당했고 그의 저주로 인해 여왕을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하고 이 때문에 머글과의 단절이 시작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말포이 가문에서 직접적으로 마법부 장관을 배출한 적은 없지만 엄청난 재산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에 자금을 대는 등 몇 세대에 걸쳐 마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범죄 현장에 말포이의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말포이 가문은 순수 혈통을 중시하긴 했지만 블랙이나 곤트가처럼 극단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촌 간의 결혼은 하지 않았고 때문에 몇몇 혼혈이 섞여 있기도 했다고 하는데 말포이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시우스 말포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루시우스 말포이로 알고 있기도 했지만 사실 첫 번째 루시우스 말포이는 16세기의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뻥 차였다는 소문이 있는 인물이죠. 우리가 아는 루시우스는 그의 이름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던 루시우스 말포이는 20세기에 몇 안 되는 순수혈통 마법사이기도 하고 호그와트의 이사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 또한 호그와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학생 시절에는 물론 완벽한 슬리데린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생으로 슬로우 클럽의 멤버이기도 했으며 완벽한 순혈주의 사상가였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같은 의견을 공유하던 죽음을 먹는 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차 마법전쟁 당시에는 볼드모트의 충실한 부하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볼드모트가 1살짜리 아기를 살해하려다가 행방불명되고 불사조 기사단과 마법부에 의해 죽음을 먹는 자들이 차례로 체포되어 일부는 아즈카반에 수감되기도 했지만 루시우스는 본인은 임페리우스 저주 때문에 볼드모트를 따른 것이라며 형벌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청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볼드모트는 자신이 소중히 아끼던 물건을 맡길 정도로 루시우스를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지만 루시우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볼드모트가 행방불명 되었을 때 벨라트릭스를 포함한 충실한 추종자들은 그를 찾아내기 위해 수소문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빌의 부모님인 프랭크와 앨리스 롱바텀은 고문을 당해 성문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루시우스는 볼드모트를 전혀 찾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의 인간관계도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서 위즐리와는 서로 싫어하는 관계로 둘이 마주쳤을 때는 서로를 모욕하는 말을 한마디씩 주고받기도 했고 루시우스는 위즐리 가문을 피해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물론 아서 위즐리도 루시우스를 마찬가지로 대했습니다. 루시우스가 죽음을 먹는 자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임페리우스 저주 때문에 볼드모트를 따른 것이라는 말도 전혀 안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베루스 스네이프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하는데
비록 스네이프가 후배였지만 같은 학생으로서 존경을 했다고도 하며 루시우스의 배신 후에도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죽음을 먹는 자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시사와 드레이코 또한 스네이프에게 신뢰와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스네이프의 죽음 이후에는 그 냉정한 루시우스도 엄청난 슬픔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배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아즈카반에도 다녀오기도 했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외동아들인 드레이코를 엄청 아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의 성물에서 빨리 이쪽으로 오라며 소리치던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죠. 루시우스가 끔찍이 아끼는 것은 부와 권력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루시우스의 아내의 이름은 나시사 말포이입니다. 그녀는 말포이 가문을 극도로 싫어하는 해리조차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인으로 묘사되었으며 소설에서는 금발이라고 하긴 했지만 영화에서는 블랙 가문과 말포이 가문이 섞인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 금발과 흑발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먹는 자는 아니었지만 순혈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고 1, 2차 마법전쟁 때도 볼드모트를 따르는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블랙 가문 출신이기도 합니다. 시리우스 블랙과는 사촌인데 시리우스가 어립니다. 세 자매이기도 한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라트릭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시사가 막내입니다. 둘째 언니의 이름은 안드로메다인데 먹을 태생인 통스 집안에 시집가려다가 호적에서 파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딸이 후에 루핀 교수의 아내가 되는 림파도라 통스입니다. 나시사는 호그와트에서도 슬리데린 출신이고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인 루시우스 말포이를 만났습니다. 성격은 기본적으로 냉정한 사람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사랑은 각별했는데 드레이코가 1학년인 시절에는 매일매일 부엉이로 사탕과 케이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 드레이코가 중요한 임무를 받았을 때에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도와달라며 부탁하기도 할 정도였죠. 이러한 사랑이 말포이를 엄살쟁이로 키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아들 사랑 덕에 해리포터를 결정적으로 돕게 되면서 볼드모트의 패배 이후에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드레이코 말포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는 루시우스 나시사 말포이 부부의 외동아들입니다. 호그와트에서는 가장 슬리데린스러운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순혈주의를 교육받으면서 자라기도 했지만 당시는 볼드모트의 행방불명으로 죽음을 먹는 자들이 숨어서 살아야 했던 시대인 만큼 이러한 사상들을 친한 친구 이외에는 보이지 말 것을 당부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덤스트랭에 입학할 뻔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만류 덕에 그는 호그와트에 입학할 수 있었고 드레이코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인물은 볼드모트를 무찌른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해리포터였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인 볼드모트를 무찌른 해리포터 또한 미래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레이코도 아버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에게 손을 내밀기까지 했지만 이미 그는 피해 배신자인 위즐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드레이코는 이 생각들을 모두 접어두고 진정한 안티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드레이코의 행동 중 대부분은 자신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거울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친한 사람들 외에는 무시하거나 경멸의 눈빛을 보내곤 했고 학교 생활 동안은 보디가드로 크레이브와 고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드레이코의 학교 생활은 질투와 시기로 물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해리포터였습니다. 그래서 드레이코는 해리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괴롭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트리위저드 시합 때 해리를 조롱하는 배지를 만들기도 하고 해리가 싫어하는 디멘터 분장을 하고 다니거나 저주를 걸려고 하다가 이때는 족제비로 변해서 개망신을 당했죠. 해리가 볼드모트가 돌아왔다고 떠들다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을 때에도 드레이코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곧 말포이 가문은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를 거였기 때문에 조용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우스 말포이가 불사조 기사단과의 싸움에서 아즈카반에 수용되면서 지금까지 쌓은 가문의 명예는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볼드모트는 루시우스의 실패에 격노했고 루시우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루시우스의 아들에게 실패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덤블도어의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드레이코는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뺏어간 세상에 대한 분노와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이 임무를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죽음을 먹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드레이코 말포이는 볼드모트도 못 드러낼 오클러먼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얻어낸 능력이기도 하죠.
이 능력은 드레이코에게 주어진 비밀 의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이코는 지팡이도 없는 허약한 상태의 덤블도어를 마주쳤음에도 살인 저주를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곧 살인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덤블도어는 다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드레이코는 입으로는 최악이라 말했던 덤블도어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드레이코는 임무를 해내지 못했지만 결과는 볼드모트가 원하던 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레이코는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부모의 뜻과도 다른 길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굴었던 해리를 돕기도 하고 볼드모트의 뜻에 거역하기도 하죠. 영화에서 삭제된 장면이 있습니다. 죽음의 성물 파트 2에서 해리에게 지팡이를 던져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드레이코는 이렇게 홀라당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리를 도와줄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결국 볼드모트가 패배하고 그 후에 드레이코는 슬리데린의 동급생이었던 다프네 그린그레스의 동생인 아스토리아 그린그레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28가문 출신답지 않게 나시사와 루시우스의 기대에는 어긋나는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드레이코 아스토리아 부부는 아들이 머글이 쓰레기라는 생각을 가지며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순수혈통 우월주의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로 인해 가족 모임이 있는 날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레이코 말포이는 해리포터 시리즈 전반에 걸쳐 주인공을 괴롭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결국 후반부에 가서는 말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까지 가문이 지켜왔던 모든 사상을 배신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인물인 것도 같습니다. 포터 가문은 신성한 28가문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혈통 명부의 저자인 칸탄 캐러스 노트가 포터라는 성이 머글의 이름에서 자주 보였기 때문에 포터 가문은 당연히 머글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터 가문은 다른 순수혈통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고귀한 가문인 것은 물론이고 음유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화로만 여겨지던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인 투명망토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역사 깊은 가문이기도 합니다. 포터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투명망토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해리가 찾아간 그린고트 은행에 금화가 꽉 들어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포터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사실 포터 가문은 다른 가문들에 비해 주로 변방에서 안정적인 생활 자체를 만족하며 살면서 마법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로 별로 나서본 적이 없던 가문입니다. 머글 세계에서 포터라는 이름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법 세계 속 포터 가문의 시조는 12세기의 마법사 린프레드입니다. 그는 원래 스틴치컴의 린프리드라고 불렸지만 멍하거나 괴짜 같았던 성격 때문에 포터러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렸습니다. 이는 질질 끌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별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터라는 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린프레드는 여러가지 식물들을 연구했는데 주변에 살던 머글들은 종종 린프레드를 찾아와 치료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두나 말라리아도 멋지게 치료를 해냈지만 이러한 능력들이 마법 덕분이라는 것을 이웃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린프레드를 그저 정원에서 이상한 식물들을 돌보는 조금 유별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불쾌하기보다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린프레드는 집에서 여러가지 실험들을 하는 것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고 이때 했던 실험들은 포터 가문의 미래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법 역사학자들은 린프레드의 치료약이 여러가지 마법약들의 원조라며 린프레드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치료약을 발전시켜 개발된 마법약 중에는 해리의 세대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켈레그로와 페퍼럽 포션이 있습니다. 스켈레그로는 뼈를 자라나게 하는 물약으로 영화 비밀의 방에서 해리가 뼈가 없어져 팔이 흐물흐물해졌을 때 폼프리 부인이 건네줬던 물약이기도 합니다. 맛은 끔찍하다고 하죠. 페퍼럽 포션은 일반적인 감기를 치료하는 물약으로 마시면 몇 시간 동안 귀에서 증기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아즈카반의 죄수에 나왔던 해리가 먹고 귀에서 증기를 뿜는 간식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른 겁니다. 린프레드는 다른 마법사들에게 자신의 치료약을 팔기도 했고 이 수익을 통해 후손들에게 막대한 양의 금을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린프레드의 첫째 아들인 하드위는 고드릭 골짜기 출시인 이올란테 피브렐이라는 마법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음유시인 비들의 이야기에 나왔던 삼형제 중 막내인 이그노투스 피브렐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당시 피브렐 가문에는 다른 후계자들이 없기도 했고 가문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올란테는 할아버지인 이그노투스로부터 투명망토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올란테는 남편에게 투명망토의 소유 사실을 남들에겐 비밀로 하는 것이 가문의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하두이는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망토는 포터 가문의 가보가 되었고 각 세대마다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터 가문은 다른 순혈주의 가문들처럼 머글에게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머글과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몇 대에 걸쳐서 영국의 서부 지역에서 쭉 살았다고 합니다. 포터 가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린프레드와 같은 창의력이었고 이를 통해 가문의 재산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가문의 인물 중에는 런던에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는 위즌과 모트의 위원 자리에 올랐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위즌과 모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영화 불사조 기사단에서 해리가 재판을 받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위즌과 모트의 위원들입니다. 마법부 산하의 법률강제집행부 소속의 기관 이름으로 약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원래 마법부보다도 먼저 존재했던 기관이지만 마법부의 설립 이후에 통합된 기관이기도 하고 최초의 마법부 장관도 위즌과 모트의 의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도 이곳의 의장을 맡은 적이 있고 영화 불사조 기사단 시점에서는 코넬리우스 퍼지 마법부 장관이 이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포터 가문 이야기로 돌아와서 포터 가문에서 위즌과 모트의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은 2명이 있습니다. 먼저 렐스턴 포터는 1612년부터 1652년까지 위즌과 모트의 위원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마녀 사냥에 대항해 일부 공격적인 위원들은 머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싶어 하기도 했지만 이때 렐스턴은 반대했다고 하며 그는 국제비밀법령의 엄청난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헨리 포터는 하드윈 이올란테 부부의 직계 후손으로 1913년부터 1921년까지 위즌과 모트의 위원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애칭은 해리였다고도 합니다. 헨리 포터는 마법사들이 머글들의 1차 세계대전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했던 마법부 장관 아처 에버몬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몇몇 마법사들은 국제비밀법령을 어겨가며 머글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머글 사회를 위해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놓는 헨리의 솔직함이 포터 가문이 신성한 28가문 목록에서 제외된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헨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플리몬트 포터입니다. 이 이름은 상당히 특이하다고 여겨졌는데 결혼 전 성씨를 남기고 싶어 했던 헨리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때문에 플리몬트라는 이름은 할머니의 성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박김이나 김최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플리몬트는 이러한 자신의 이름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또한 그는 마법 결투 능력이 몹시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호그와트에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놀린 아이들과 수차례 싸웠던 것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리몬트는 가문의 재산을 바탕으로 단 2방울이면 성가신 머리카락도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주는 윤기나는 머리 마법약을 개발해냈는데 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문의 재산을 4배로 불려놓기도 했습니다. 소설에서 헤르미온느가 이 약을 사용하기도 했죠. 은퇴할 때가 되어서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이에 대한 권리를 팔았다고 합니다. 플리몬트는 유페미아라는 마법사와 결혼을 했고 부와 능력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얻지 못하자 부부는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들보단 조금 늦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제임스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플리몬트 유페미아 부부는 제임스가 결혼하는 걸 볼 때까지 오래 살았지만 손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노령에 찾아온 드래곤 수두로 인해 부부는 사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포터는 늦둥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은 물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호그와트에서는 그리핀도르 출신이었고 퀴디치에서는 뛰어난 수색꾼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단짝인 시리우스 블랙과 리무스 루핀, 피터 페티그루가 포함된 머로더즈는 위즐리 쌍둥이도 저리 가라 할 수준의 장난꾸러기 집단이었고 그들은 호그와트 비밀 지도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이때 호그와트의 탐험을 위해서 제임스가 가지고 있던 투명망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합니다. 제임스는 칭찬에 인색한 맥고나걸 교수조차 뛰어나다고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7학년이 되어서는 남자 학생회장까지 맡게 됩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여자 학생회장이었던 머글 태생 마법사 릴리 에반스와 사랑에 빠졌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릴리 에반스와 결혼하여 아들로 해리포터를 얻습니다. 제임스는 순수 혈통이지만 혈통에 의한 차별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불사조 기사단 멤버로 목숨을 걸고 볼드모트와 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16살에 집을 나온 시리우스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와 형제처럼 대해주기도 했고 직장을 못 구하던 리무스 루핀의 생계를 책임져주기까지 하던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시절의 제임스는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인간 쓰레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볼드모트와의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해리포터는 포터 가문의 막대한 재산 덕에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감각이 조금 무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호그와트인 기차에서 간식들을 몽땅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트리위저드 우승 상금 1000갈레온을 위즐리 쌍둥이의 장난감 가게 사업 자금으로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받고 싶지 않은 상금이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위즐리 쌍둥이에게 받지 않으면 시궁창에 던져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죠. 10대부터 사업 투자라니 금수저가 아니고 아주 다이아 수저가 따로 없죠.